는요. 이경아 한국섬재단 연구위원께서 좌장으로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좌장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섬재단의 이경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은 섬 생태계 변화와 위기를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섬 생태계가 맞은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현황들을 파악했으면 하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조 상괭이에 대한 현황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기 그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네덜란드 상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현재 섬이 직면한 이런 현안과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들을 환영하고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아 한국섬재단 연구위원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네, 지금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발표자분부터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요,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연구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상괭이의 현황과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준비 대기하고 계십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상괭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조금 잘렸나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상괭이의 보존 및 현황 및 이제 보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그 연구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그 해양수산부 소속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한 기관이고요. 고래연구소. 처음에는 2004년에 부산에서 설립이 되었다가 2006년에 울산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주요 연구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래의 생태학적 모니터링, 그리고 고래가 어디 얼만큼 분포하는지에 대한 그 자원 평가, 그리고 혼행 및 좌초 모니터링, 그리고 구조, 치료 지원 및 수의학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래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 그 현대의 고래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고래 연구는 한 2000년대에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1999년에 그 첫 그 예비 조사가 있었지만 그 분포와 개체수를 위한 첫 조사는 공식적인 조사는 2000년도에 처음 수행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 고래 연구하겠다고 뛰어든 이제 갓 풋내기 이제 그 석사 그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이제 막 뛰어들어서 이제 저도 고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이제 그 조직에서도 그렇게 큰 전문가가 없어서 이 첫 조사를 할 때는
예전에 포경업을 했던 거의 70이 다 되신 어른들을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할 정도로 정말 그 국내에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그 눈이 어두신 분들이 를 동원해서 바다에 나가서 저기 고래가 보이면 저게 어떤 고래고 하던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다 찾아내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조사를 실시할 때도 이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해서 일본의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었고요. 또 저희 조사가 고래를 관리하는 기구인 국제포경위원회 IWC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이것을 이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이제 일본 과학자가 또 감독관으로 승선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우리나라 고래 조사를 위해서 이제 탐구 3호라는 배를 사용을 근 20년 넘게 했는데요.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배를 조금 약간 개조를 했는데 앞쪽에 두 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거기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관찰할 수 있는 망루를 만들었고요. 또 배 브릿지 조타실 위에 또 관찰할 수 있는 저런 관찰대를 개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고래 조사를 목시 조사라고 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조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팅 서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감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한 그리고 과학적 베이스가 적용된 그런 조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채택한 조사는 라인 트랜스액트라는 방법인데 목시 조사, 사이팅 서비의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선을 바다에다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선을 그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 이 조사는 바다에서 고래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여러 동식물의 분포와 개체수를 추정하는 데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조사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조사 라인을 랜덤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선이 운항을 하면서 안 되는 그림이 안 되는구나. 네. 운항을 하면서 숨을 쉬기 위해 잠시 부상하는 고래를 관찰을 해서 그 거리와 각도 자료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관찰될 고래와 관찰되지 않는 고래의 확률을 추정을 해서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고래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여러 척의 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등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대학에서는 좀 조사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고래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이제 매년 실시하는데 서해와 동해를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해왔고요. 이런 조사 라인이 보신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바다에 분포하는 주요 고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 한 10년여 만에 찾아냈고 지금은 이 분포와 개체수에 대한 이제 변동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우리나라 주요 고래는 보시는 이제 그림과 왼편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개체수가 많고 분포가 넓은 그 주요 고래류는 서해는 밍크고래와 상갱이, 남해도 마찬가지로 밍크와 상갱이였고 다만 제주도에 정착해 있는 남방 큰돌고래가 또 대표적으로 남해 고래로 볼 수 있고요. 그 동해에서는 밍크고래와 참도고래, 낫돌고래가 주요 고래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종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발견 기록과 바다에서 바다에 혼액되거나 좌초된 개체들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약 30여 종의 고래가 우리 바다에 분포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우리 바다에 가장 주요한 가장 많이 분포하고 개체수가 많은 고래는 상갱이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상경이는 서해와 남해 전 연안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고 동해에도 남부에 일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시조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발견이 됐었고요. 이름은 영문 이름은 이제 피니스 포포이스, 등지너미가 없는 그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걸 딱 한눈에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이름은 상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상경이라고 부를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고래들은 무슨 뭐 참돌고래, 낫돌고래, 뭐 밍크고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제는 상경이에요. 그럼 돌고래 같지 않게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면 옛날부터 이름이 붙여져서 불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그 말은 즉슨 그 옛날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고래보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는 고래가 바로 이 상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이제 고래 연구하겠다고 뛰어들어서 지금 막 맨몸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상경이로 제가 학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학위 그 샘플을 위해서 정말 서해와 남해를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상경이 샘플 구하는데 어민들한테 자주 마주쳤겠죠. 그럴 때마다 어민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참 바다 공부한다더니 바다를 잘 모르네. 상경이가 무슨 고래냐? 그거는 상경이 고래가 아니고 상어야. 아니 물고기야. 이런 어민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예. 심지어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별로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버려. 그거 뭐 쓸데 없어. 그런 터부시 됐고 심지어는 어떤 어민들은 야, 그거 재수 없는 동물이야. 이거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이 상경이가 굉장히 날이 우중충하고 흐린 날에 많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또 이 발견이 되더라도 거의 이제 죽어가지고 새카맣게 변한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굉장히 재수 없는 생물로 터부시했었습니다. 실제 어민들의 인터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상경이가 과소평가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상하는 돌고래 모습은 위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참돌고래, 밑에 있는 그림은 상경이가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돌고래는 굉장히 전형적인 돌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게 솟아있는 등지드러미, 길게 나온 부리, 그리고 눈매도 선명하고요. 그에 반해서 상경이는 등지러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쇠돌고래과의 그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위에는 참돌고래과, 밑에는 이제 포포이스라고 해서 쇠돌고래과인데 쇠돌고래과는 이렇게 등지러미가 없거나 아니면 등지러미가 아주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 쇠돌고래과는 이렇게 상경이처럼 이제 부리가 거의 없거나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또 여기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빨 모양도 달라서 참돌고래는 원뿔형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 포포이스 쇠돌고래는 우리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경이를 그 돌고래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죠. 근데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도 좀 참돌고래나 이런 다른 돌고래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행동이나 성격까지도 뭐 좀 활발하고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매력이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바로 이 상경입니다. 방금 예로 드렸던 그 참돌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이 오른쪽 그림에 있고요. 그리고 상경이가 유영하는 모습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참돌고래가 유영하는 시야는 매우 제한된 시야 그 화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현장에서는 이걸 이제 이 장면이 360도로 펼쳐지고 있고 약 한 400~500마리의 참돌고래 무리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또 가끔은 배에 붙어서 막 놀다 갑니다. 사람들 굉장히 막 흥분하게 하죠.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있는 상경이는 지금 3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건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상경이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똑같이 제한된 시야지만 화각이지만 또 360도로 넓혀 보면 역시 3마리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도 사실 실상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딱 봐도 두 동물의 특성이 너무 다르죠. 사회성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상갱이는 그렇게 우리 바다의 주요 고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갱이가 뭐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바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과는 별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슨 그냥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는데 고래가 잡히거나 아니면 바다거북이 잡히거나 의도치 않는 생물이 걸리는 것을 호넥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캐치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가 난파해서 무태 떠밀려오듯이 고래가 죽거나 아파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을 좌초라고 합니다. 스트랜딩. 이런 이 두 가지가 우리 연안에서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상갱이의 경우에는 매년 1000마리의 상갱이가 혼액되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된 것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종인데 확인된 것만 1000마리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1000마리 이상씩 죽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죽어나가도? 그 혼액 그 좌초의 그 사망 그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그 전 연안에 걸쳐서 죽은 고래류의 그 통계 자료가 되겠는데요.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는 역시 상갱이가 많아서 그런지 서해는 혼액돼서 죽은 고래의 99%가 상갱이, 남해는 90%가 상갱이로 높은 비중 차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해는 참돌고래가 70, 그리고 밍크고래, 낫돌고래 등이 조금 더 낮은 비율로 해서 약 한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서해와 남해에서 상갱이의 혼액 비율이 혼액에 의한 좌초에 의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와 계신 이 여수도 2012년부터 21년까지 약 900마리의 상갱이가 혼액돼서 죽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목시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명확하게 값을 내놓을 수 있었을 때가 상갱이에 대해서는 그 서해에서 2005년과 2011년이었습니다. 2005년에 상갱이의 자원량을 추정을 했을 때 개체수를 추정을 했을 때 약 한 36,000마리로 추정이 됐는데 이 개체수는 이 상갱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상갱이 뭐 최대 서식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뭐 이런 수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추정했던 2011년도에는 13,000마리로 무려 64%나 감소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갱이가 감소를 했을까? 그 주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안강망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이 강한 조류를 이용해서 어구를 펼치고 그래서 그 조류에 의해서 그 그물 안으로 이제 여러 해양 생물들이 들어가서 이제 잡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 많은 상갱이들이 걸려서 이제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갱이가 이렇게 감소한 게 현황인데 그러면 이 상갱이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그 우리가 취하고 있는 4가지의 보존 관리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 제도적인 그 보존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 제일 대표적인 보존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이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해양 생태계 및 거기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제도를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양 보호 생물 지정입니다. 왼쪽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해양 포유류 21종,
무척추 동물 36종, 조류 7종 등 총 99종이 그 보호를 해야 될 해양 생물이다라고 해서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우리 바다에 분포하는 이제 고래류 그림이 다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름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고래들이 바로 이제 그 보호 생물로 지정된 고래들이 되겠습니다. 상갱이를 비롯해서 남방 큰도고래, 뭐 범고래, 혹등고래 이런 고래들이 이제 해양 보호 생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12마리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또 올해 추가적으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총 14종의 고래류가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법적인 제도를 이제 채택을 했고, 또 이제 반갑게도 올해 여수시에서도 상경에 관한 조례를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혼액을 저감을 해서 이제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강망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왼쪽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상갱이 탈출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2021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원리는 이 고래가 이 그물 끝자락이라고 하는데 맨 끝에까지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렇게 유도망이라는 이제 그물을 치고 그 위에 구멍을 내서 상갱이와 같은 큰 동물이 조금 들어가다가 막혀서 위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덩치가 작은 물고기들은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상갱이만 이렇게 위로 빠지는 건데, 지금 비단 상갱이뿐만 아니라 뭐 바다 거북이나 다른 이제 돌고래들한테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확인을 했고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남해에서 또 고래류의 혼액의 큰 그 요소 어업 중에 하나인 트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핑거라는 음향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래는 물속에서 시야보다는 소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찾고 먹이를 탐지하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감각기관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돌고래가 싫어하는 소리, 큰 소리를 내서 자망이나 정치망 등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외에서 개발된 이제 시제품들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실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시 조사의 강화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갱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상갱이는 연안으로부터 15마일 이내, 그리고 수심은 10m에서 50m 사이에 매우 낮은 수심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연안에 가까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사선으로는 아무리 작은 배라고 하더라도 이런 낮은 수심을 다니기가 어렵고, 심지어 그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구들이 많이 있어서 양식장이 있어서 그 운항이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이 항공기를 이용한 목시 조사입니다. 2021년에 예비 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을 해서 올해 5월달에 지금 이제 그 여수를 비롯한 남해 연안에 그 항공 목시 조사를 이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일단 그 상갱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항공 목시 조사의 효과를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선박을 이용한 조사고요. 빨간 선으로 이제 배가 다니는 그 라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점이 이제 상갱이가 발견된 위치이고요. 이 조사를 이제 6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조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점선이 이제 항공기가 이동한 위치고, 그 녹색 점이 이제 상갱이가 발견된 위치입니다. 거의 동일한 조사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배는 6일, 그 항공기는 하루, 정확히 얘기하면 4시간 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발견율도 항공기가 훨씬 높습니다. 예.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그 매우 낮은 천의 연안 그리고 섬 사이의 그런 해역들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앞에서 예를 드렸던 거는 이제 서해 그 상갱이의 개체수였는데 이제 남해까지도 명확하게 추정을 곧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존 조치 소개드릴 것은 바로 구조와 치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의 법률에 따라서 이 해양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1개의 구조 치료 기관과 그 13개의 서식지회 보존 기관, 그 말은 이제 이게 야생 동물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한 이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여수에 있는 그 아쿠아플래닛 여수도 이런 이제 기관에 등록이 돼 있고 상갱이를 구조하는 활동도 했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갱이를 한 거의 20여 년간 연구를 하면서 상갱이가 고래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한 고래고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와 치료가 엄청난 효과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상했어요. 상해서 버렸어요. 어민들한테는 뭐 귀찮은 존재지. 뭐 사실 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사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요. 필요 없어요. 어민들한테는. 이 영상이 나가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갱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고래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10여 년보다 훨씬 효과가 컸어요. 이 살아있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상갱이를 처음에 구조를 할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구조할 때 굉장히 저희는 회의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야생에서 상갱이를 관찰을 해도 굉장히 사람을 회피하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데려왔을 때 얘네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데려와서 치료를 하는 동안 보니까 여느 고래와 돌고래와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고요. 손을 막 휘저으니까 그것도 막 쳐다보고 하는 모습 보였죠. 네,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먹이도 잘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방금 보셨던 상갱이는 5월이라고 하는데 2014년에 구조가 부산에서 됐다가 1년간 이제 그 치료와 그 관찰을 거친 다음에 그 거제도에서 2015년에 성공적으로 방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섬 생태계 회복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갱이가 개체수가 매우 많이 급감한 상태인데 이게 우리 섬 생태계가 지금 좀 쇠락한 것이 아닌가를 좀 반영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갱이가 이제 생태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갱이 개체수가 증가를 한다면 지표종으로서 이 생태계 회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박겸준 연구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입니다.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진흥사업팀 연구위원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섬 지역 쓰레기 문제와 현안 그리고 주민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섬진흥원의 이태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부분은 우리나라 섬 지역의 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여수 섬포럼 국제 섬포럼의 좀 주제에 맞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 이 노력과 그 다음에 또 현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본 연구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저 이태경과 그리고 장철호 박사님과 같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있는 이 한국섬진흥원은 2021년 10월에 만들어진 좀 따끈따끈한 신생기관인데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섬에 대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서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주민들과 나누어 주신 얘기들도 조금 같이 엮어서 어떠한 노력과 그리고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4가지로 돼 있어서 현황과 그 다음에 주민의 노력 그리고 관련 현안 그리고 우수 사례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 지역 해양 쓰레기 현황입니다. 전남도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전남도에서 매년 유입 경로가 불명한 해양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3만 톤, 1년에 3만 톤 정도 그 정체를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3만 톤을 처리하는 드는 비용이 매 165억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은 바닷물에 이렇게 떠밀려서 온다거나라는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거나 이러면은 그 해안 지역에는 거의 모두 다 쓰레기로 뒤덮일 정도로 심각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러 다니면서 만났던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태안의 고파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태안의 고파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에는 이러한 해양 쓰레기가 전체가 다 스티로폼 같은 게 동동 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바로 이 지역에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 양식업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나간 쓰레기인데 이 부분을 치우려고 해도 이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걸 치우지 못하게 해서 실제로 지역에 갔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보령의 원산도에 갔더니 이 지역은 예전에 항구가 있었는데 그 여객선 터미널이 있었는데 그 여객선 터미널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쓰레기 방치의 큰 문제는 섬 주민들의 고령화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업은 계속 하시지만 이러한 큰 어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거나 치우기 어려운 부분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닥쳐 있는데 전국의 연간 해양 폐기물 수거량을 살펴봤었을 때 이러한 침적 폐기물과 부유 폐기물, 해안 폐기물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해양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섬 지역의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현황인데요. 저희가 해양 쓰레기와 그다음에 섬 지역의 해양 쓰레기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양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치우려고 하지만 섬 지역만 별도로 이렇게 떼어놓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해양 쓰레기 보면은 물론 이제 무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개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에 있는 해양 쓰레기도 마찬가지 있는데 개수는 좀 줄었고 무게도 줄었지만 이 대부분인들이 사실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섬 지역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다음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여러 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측정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개수를 바라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플라스틱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게 비율로 봤었을 때는 좀 독특했던 게 목재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외국에서 기인한 이런 쓰레기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은 이제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들과 같은 것처럼 육상에서 기인하는 거, 그다음에 해상에서 기인하는 거, 이제 외국에서 기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관광 환경 또는 경관을 훼손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런 피해까지 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피해들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깝게는 바다 자원에 의지하는 섬 주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크게는 우리가 지금 바다를 같이 공유하는 전 국민들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주민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에서 수산화 축제를 하기 전에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러한 쓰레기들을 계속 치우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이러한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내 지역에 있는 섬은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발적인 운동들을 많이 이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 있어서 우리 마을 해양 쓰레기는 내가 치우자라는 그런 이제 모토로 가지고 치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선박인 아라오를 건조를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섬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섬 지역 쓰레기들이 없어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섬 지역 쓰레기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해법을 말씀드리기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셨기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 현안을 한 번쯤 짚어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의 행위를 한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따라서는 원인 발생자가 수거 및 정화 비용 부담을 가지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그리고 어떤 바닷물에 의해서 밀려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에게 이제 섬 주민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좀 비용을 들여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에 놓여 있는 부분이 바로 쓰레기 종량지의 사각지대에 바로 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2022년 그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섬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022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서지역 지자체 단위 전담 수거반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이때 50호 이상의 마을 순회를 통해서 정기 수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럼 섬 지역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나라 섬 개수가 제가 여기 아래 써놨는데 467개거든요. 근데 467개 중에서 총 50호 미만에 해당되는 섬이 254개로 전체 섬의 54.5%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50%에 달하는 이 반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섬은 쓰레기 종량제의 이 법의 사각지대에 해소되어 있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례를 좀 들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탄도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탄도는 사실 굉장히 좀 아름다운 섬인데요. 여기에는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쓰레기, 자동차, 담배가 없는 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가보면 진짜 쓰레기가 많이 눈에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정말 쓰레기가 없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는, 그런 물음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그 다른 이면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 50호 미만인 섬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안군 탄도도 한 20호 정도, 그러니까 20가구가 사는 35명 정도 이하가 거주하는 작은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도 사실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쓰레기 없는 청정섬에 가서 이걸 해봤을 때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워크숍을 했었을 때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분리 시스템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곳은 있지만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는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 가서 플로깅 행사를 하면서 바닷가를 걸었었는데 쓰레기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많은 섬에서 그러하듯이 자체 소각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닷가에 가서 파도 비닐과 그 다음에 이 비닐들을 태우고 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태우고 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번에 이 무안 탄도 같은 경우에는 1톤 정도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이 건조됨에 따라서 무안군과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둘 테니 와서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고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싶어서 태운다기보다는 우리도 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쓰레기들을 잘 처리하고 우리가 조금 마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해결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저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50호 미만이 사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운두도, 조방도, 조발도, 그다음 제도, 상화도, 하화도, 자봉도 같은 섬들은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섬으로서 여러 가지 조금 우려가,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없애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좀 중요하게 가지고 갈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적인 상시 수거 체계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섬이 해양 쓰레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자체 소각하고 있어서 어떤 환경 오염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사실 저희가 섬을 다니면서 불특정하게 화재가 났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쓰레기 소각에도 좀 기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름아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 쓰레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염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장기간 좀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전처리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육상 쓰레기 대비해서 처리 단가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수시에서 올해 해양 쓰레기 위탁 처리를 하기 위한 위탁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금액을 살펴보면 1톤에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쓰레기보다는 좀 처리 비용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런 해양 쓰레기 처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섬 지역에 방치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섬 주민분들이 해주시는 다른 얘기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장기적으로 빨리빨리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게 될 거면 우리가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쓰레기를 좀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 저온 보관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들도 조금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관리부서의 이원화에 따라서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건데요. 사실은 이 부처를 살펴보면은, 관리부서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육지나 강 지역까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만이나 어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특히나 또 항만 같은 경우는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또 어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러나 또 연안 그 어장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공단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조금 부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안 이 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이 섬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 지자체나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좀 떠안고 있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또 동일한 지자체에서 안에서도 해양 쓰레기 관리에 대한 격차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충청도 안이라고 할지라도 태안이나 보령, 서산 등은 어촌계 중심으로 자율 수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는 반면에 홍성이나 당진, 아산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중심의 그런 수거가 되지 않고 관 중심의 수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수거가 잘 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저희가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과 그다음 주민들이 좀 함께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있는 이 여수, 특히 전라남도 지역을 바라봤었을 때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수거 처리를 좀 월 2회 하는 곳이 한 16개 섬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좀 다른 지역을 봤었을 때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쓰레기 자체 수거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 보면은 노상 소각 부분 완도군이군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으나 41곳이 자체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게 쓰레기 수거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처들의 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 쓰레기 통계의 부정확성인데요. 지금 현재 60개소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만 바라봤었을 때는 기존에는 섬 60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중에 14개가 늘어나서 21년 이후에는 한 26개 지역에서 섬 지역의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유인섬은 467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26개라고 한다면 섬 지역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니터링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원천 저감을 위해서 예방정책 미비라고 해서 어업인들이나 지역 주민, 관광객에 대한 예방 인식 교육 홍보 부족인데요. 사실 이제 주민분들이 하고 있는 건 자발적인 노력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저희들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플로깅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쓰레기 저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어떤 주민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분에서는 다른 좀 우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들고자 하는 거는 해외 사례로서 그리스 로도스 지역의 틸로스 섬인데요. 이 섬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여기도 관광객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오는 섬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쓰레기 제로 섬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집집마다 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 체계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이걸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QR코드가 붙어 있는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정확하게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한 이후에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사이클링을 해서 쓰레기 전체 한 90%를 줄이는
대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외부로 배출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마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섬 지역 쓰레기를 거의 90%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희에게도 충분히 좀 도입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뭐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안 매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매립을 쓰레기 매립을 통하고 나중에 유원지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조례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에 제1호로 제주에서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만들었고요. 전라남도도 바로 2017년도에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수시는 바로 뒤이어서 2019년에 만든 등 사실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아까 완도군 같은 경우에서 41개소가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자체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조례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과는 사실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고 이러한 정말로 이런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아마 이 다음 발표가 바로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 플라스틱이 없는 섬 지역에 대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사실은 지금은 열분해 청정류 생산 시설이라고 해서 해양 쓰레기인 뭐 폐어구류나 그물망, 밧줄, 부표 등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품류 청정류를 생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술의 이제 약간 발달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항공유라든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정유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과거에 이제 주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밖으로 가져 나와서 처리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 쓰레기를 섬 안에서 줄여서 자체적으로 좀 소각하거나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쓰레기를 자원으로서 이런 열분해를 통한 어떤 청정유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주민들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바로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쓰레기가 많은 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섬 지역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삶의 질에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함께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진흥사업팀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 세 번째 발표입니다. 뉴질랜드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시리어스 비즈니스의 엠마 샘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께서 발표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섬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Hello. Good afternoon. It's a great honour to be with you today, and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urgent threat islands are under due to plastic pollution, and also to introduce you to some of the solutions my organisation has been developing to help turn the tide on plastic waste. So I'm just going to share my presentation. So my name is Emma Sampson. I work for Serious Business, a social enterprise in the Netherlands, actually, in Holland. But we work internationally. We are a company that is committed to preventing plastic pollution at the source. And our mission is zero plastics into the ocean. Losing materials is an enormous waste of resources and money. We dig up oil, we use tons of energy and water, and we turn it into products which we only use for about 5 minutes. Then we bury it back in the ground
take, make, waste. Imagine if we could use those materials a lot more efficiently for longer, reuse them again and again, and then eventually recycle them, keeping their value in the economy and out of the landfills and out of the ocean. This makes perfect business sense, which is why Serious Business was created to work with major businesses internationally in three plastic heavy using sectors, which are packaging, furniture, and consumer electronics. We help those companies to reevaluate their product design and also their business models towards a circular economy for plastic, where nothing will become waste. We also work with NGOs and large public institutions on bigger scale international projects, where we can take a more holistic view of the plastic value chain and work to start creating change at a systemic level. This brings us to our Plastic Waste-Free Island project, which we began in 2019 with the 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The project was designed to help tackle the roots of plastic pollution on using small islands as a perfect testing solution ecosystem. Plastic pollution is a global problem and one which desperately needs a global solution. Plastic is everywhere. It's wrapped all around our food, in our clothes. Just look around you, it is inescapable. But plastic itself isn't the problem. People are the problem. The way we use it and the way we dispose of it. Plastic is just so cheap that we don't value it as a valuable material. We use it for seconds and then we throw it away, but there is no away. 20 tons of plastic leak into the world's ocean every minute. The ocean is the literal gutter of our society, and the ocean has no borders. Your ocean is my ocean. Now, we could start clearing it up. Like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there are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rying really, really hard to collect this plastic back out of the ocean and stop it flowing through the rivers, or they're collecting it from the beaches. But as fast as you try cleaning it up, 2 more garbage trucks are entering into the ocean at the other end. We believe you have to start looking more upstream to the source of plastic, to production, to prevent plastic before it ever becomes pollution, before it becomes waste. We must close the plastic tap. Small islands, in particular, are disproportionately plagued by plastic pollution, and they are immensely vulnerable to the impacts. Not only do they have to contend with the tsunami of waste that washes up on their beaches every day, they also have to deal with the increasing amount of plastic waste that they generate themselves. Because they are often heavily import dependent, many islands accept deliveries of tons of plastic packaging every day, and nothing ever leaves. Like the rest of the world, island populations have increased plastic consumption year after year, yet there remain insufficient treatment facilities, including recycling centres, and ultimately limited land to store and process the resulting waste. Maintaining efficient waste disposal is also badly affected by weather and seasonal variations in the volumes of waste produced. However, alongside these geographical and societal challenges, islands also have certain benefits for disruptive innovations. They're generally small, closed markets, meaning the effects of systemic changes can clearly be measured and traced, which made them an ideal testing ground for solutions, and hence the creation of the Plastic Waste-Free Island project. The knowledge and the best practices that we learned through the project, we then went on to write a blueprint, which is a DIY guide to help island communities move towards a plastic waste-free future. Plastic pollution directly affects millions of people living on islands. It impacts their health, their livelihoods, their food production, and social well-being, and it creates huge economic instability. Island economies are usually centered around tourism or fishing, 2 sectors which are massively impacted by plastic pollution.
Dirty beaches are less attractive to tourists, and the fish stocks go down and boats get damaged. Coastal communities can suffer reduced income from these things, while at the same time shouldering millions in cleanup costs. The Plastic Waste Island project was started in order to analyse the plastic value chains on 6 small islands in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Antigua Barbuda, St. Lucia, Grenada, Fiji, Samoa, and Vanuatu. Together with the island stakeholders, we identified solutions focused on the private sector, tourism, fisheries, and waste management sectors. Then we conducted a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the proposed solutions. Some of these solutions range from PET bottle recycling, reusable packaging systems for restaurants and takeaway, and fishing net closed-loop recycling systems. We also developed a lot of waste-to-product prototype designs, which were designed specifically for each island market, for products that were appropriate to that island in particular. For example, sun lounges in St. Lucia, they've never got enough. Outdoor furniture, trash nests in Vanuatu to keep the waste higher up away from animals, and storm latrines, because a lot of the islands in the Pacific in particular had problems with storms and things like that. So we began, first of all, by looking at what was already happening locally regarding the policy and the initiatives on the island themselves. And then we measured the volumes and the types of plastic that were used on the islands most commonly to identify the most frequent applications and where the biggest areas for change would be. Then we worked together with local stakeholders, forming working groups to decide on the solutions, decide on a plan, and to pilot the solutions and start developing the blueprint report. One of the most prevalent types of packaging on the islands, in the world actually, is PET beverage bottles. They're also one of the most common items that you'll find in the environment, despite being made from one of the most recyclable and the most valuable types of plastic, PET. The problem on the smaller islands is that the relatively low volumes mean building an expensive recycling plant just isn't economically viable. You'll never be able to make a return on your investment. So we arranged connections for this project in particular. We arranged connections with mainland treatment centres in nearby Mexico and Australia. Of course, recycling is still a form of waste management, not waste reduction. And so a solution that has less environmental impact is packaging which can be refilled and reused on the island multiple times. So we propose reusable packaging models in bottles for beverages, in the fishing industry with nets. I mean, it makes more sense to repair nets than it does to try and recycle them, and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d then we perform trials on these solu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success factors for scaling up. In hotels, we also gave them guidance on refillable dispensing systems to replace the hundreds of tiny little shampoo bottles and shower gels that are thrown away every day, and also to replace the laundry and the cleaning detergents with larger refillable automatic dispensing systems. Fishing nets lost in the sea are said to account for almost a half of all marine pollution. And as we heard in a previous presentation today, they are designed expressly to trap and kill marine animals. So it's incredibly important that we stop them being lost at sea. We introduced a deposit system so that the damaged nets are ensured that they will be safely returned for repair or for recycle back into new nets within a closed loop system. Of course, there are also many, many types of plastic that is not easily recycled.
certainly not back into a high value product, such as bags, packets, flexible contaminated food packaging. This waste can be recycled, however, using low-tech, low-cost methods into furniture or construction materials, which can be used on the island. Following the project, the solutions are still in progress, undertaken by local players. For example, in Antigua Barbuda, we are still working on PET bottle-to-bottle recycling. The collection scheme that was organised was extremely well received by the public. They have been waiting for a solution for this plastic. They can see it all around them and they want to do something to change it. So the collection system was very well received, very popular. And we tested different systems to how to collect them, what best methods of incentivization there is, how to instigate behavioral change, tracking, logistics. And we're working with the governments on the island in Antigua Barbuda to writ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olicy, which means that the producers and the bottlers on the island will need to be able to finance these collection systems long term. Also on Antigua Barbuda, we have been busy with the waste product design. We have designed mostly furniture for hospitality industries, for hotels, garden furniture, and sun lounges. These are made from HDPE mostly. It is separated, but it's made using very low technology, sheet pressing technology, which can be done on the island at a low cost. And it's made into planks, which can be then worked with local manufacturers into these products. We're also still busy in Fiji with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We have set up a consortium with the beverage manufacturers on the island and the retailers and recyclers. And we're trying to draft some legislation which we can then deliver to the environmental department on Fiji to design a deposit return system for containers, mostly bottles. In St. Lucia, we were running a reusable food container pilot with some of the island restaurants on the islands. Reusable packaging has the greatest potential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in the first place, and also to reduce litter, because when you put a value on packaging, you change the way the consumers view it. They no longer think of it as cheap, disposable, rubbish they can drop on the beach. It's a thing that they've paid for, that they must take home and take back. They start seeing it as a valuable service. Small islands in particular have particular characteristics which make reusable packaging systems absolutely ideal, because there's a lot of high concentration of food outlets, all with short transport distances in between them. And usually they're quite close-knit communities who are already in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So this makes it ideal to set up some kind of pooling system where all the packaging is shared between many restaurants, and then the cleaning and the logistics could also be done in a central hub, which would save money and environmental impact. Also on St. Lucia, we have been working with waste to product designs, mostly with outdoor dining furniture for tourism outlets, hotels, resorts. These machines are also used using low-tech sheet pressing and extrusion methods, and they're made into planks which can be cut into any shape. Actually, the machines have just arrived on St. Lucia, so they are being placed at the moment, but hopefully production will begin soon using local manufacturers. In Samoa and Vanuatu, there was a lot of mixed plastic collected, bags, flexible plastic, food packaging, very contaminated. It's difficult to recycle, difficult to separate. And a lot of this waste was being burned in uncontrolled open fires, sometimes in people's houses, which releases terrible greenhouse gases and also is badly affecting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So
This needs to be stopped, and a solution needs to be found where the value of these mixed plastics can be captured. These sorts of plastics are not suitable particularly for high finish type of recycled plastics, so they're better for rougher products like construction materials. One of the products that we're using is the trash nest, which you can see in the bottom of the screen there. This holds trash above the ground so animals and wildlife can't get hold of it and then spread it. We've also been working o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olicy for fishing nets. Together with the IUCN and other global stakeholders, we want there to be a producer responsibility globally for fishing gear and fishing nets, to make sure that they do not get inadvertently lost, to pay for awareness, education systems, and hopefully deposit and return systems, and to invest in recycling. Finally, we put all of these solutions together and everything that we learned and all the success factors that came out of the pilots, and we compiled a blueprint document, which is written to guide any business leader, ministry or legislator on how they can work on plastic reduction on their island and how to create a circular economy. These solutions and this system, this step-by-step system, should also work on any region of the world. After all, we're all islands, just some are small, some are bigger than others. The blueprint, if you're intereste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on our website, www.seriousbusiness.com, and it serves as a step-by-step guide with actionable business plans, investment advice, and maybe most importantly, policy recommendations. Coming to our big fact 5 policy recommendations,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plastic pollution are the 3 planetary crises humanity must face if we're to have a future on this planet. And they all work hand in hand. These are the universal policies that we would like to see reduce plastic pollution and to stop the surge of plastic waste on islands and in the rest of the world. We must start by limiting the types of plastic, eliminating toxic or unrecyclable plastics, unrecyclable mixes, and chemicals which make, in order so we can make recycling actually work and make it more viable going forward. We also need to severely limit fossil fuels should be staying in the ground. There's enough plastic already in the world for us to continue living forever. By putting a cap on virgin plastic, we would encourage the use of recycled plastic, which would encourage investment in recycling systems and also into alternative materials from natural sources. We believe that, as well as a cap, we should also highly tax virgin plastics or CO2 production. This would also encourage recycling. Plastic is just too cheap. It's too cheap, and while it stays cheap, it will be always disposable. We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transition, a wide-scale global transition towards reusable packaging away from single use. Reusable packaging is difficult to make work when you're in isolation. One company tries to make it, it's too expensive, but if everybody moved at the same time, then it will become more viable, and it needs to be incentivized, which means making single-use plastic more expensive and reusable cheaper. We also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maximum mandated content of percentage of recycled plastics. Again, recycled plastic is more expensive than virgin plastic because recycling is expensive. It uses huge amounts of technology, huge amounts of energy, and it's very difficult to make it as cheap as single-use plastic. And until a recycling system is fully optimized, it needs a little help. And that's why we believe that you need to force
We would like to see being written by the UN at the moment. And the creation of a functional circular economy is the only way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to live within the planetary boundaries. And these are the points that we are taking forward when we join the negotiations in the creation of a legally binding global treaty for plastic. But change can't wait for legislation. Change can begin with business right now. So call on the audience and whoever's watching to look to your own business or your city or your educational institution or your office. See where you can make changes and where your organization can move away from single-use plastic. Where could you use an alternative material? Where could you use recycled plastic? Or ideally, where could you put in reusable options? And how are you dealing with your waste? Do you have a plan, or is it not out of your hands once it leaves the factory gates? Peopl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this. And if you need any help, you know where to find u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